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과학혁명의 시작, 천문학혁명 세 번째 시간. 자,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티코 브라헤랑 같이 엮여서 많이 이야기가 돼요. 자, 그 이유는 케플러가 이제 브라헤의 제자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약간은 그런 거기서 살짝 탈피를 해서 자, 케플러가 어떻게 그 케플러 법칙을 유도를 했는지 제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케플러 법칙이 갖는 의의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출생부터 이게 그 천문학을 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케플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그 천연두의 그 알았던 그 약간 그 뭐 천연두를 알았던 그 여파가 눈에 남아가지고 그 약간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관측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에게 있어서 눈이 좋지 않다는 거는 어, 애초에 조금 되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을 할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해서 신학과 수학을 다루는 일에 뛰어듭니다. 수학 교사도 하고 이제 뭐 신학 관련된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약간 신플라톤주의자 느낌, 실제 신플라톤주의에 약간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제 20대까지 자신의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대에 자신의 연구물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우주 구조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이제 다루는 그 우주 구조는 정말 특이했어요. 자, 뭐냐면 이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 플라톤의 다면체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리도록, 그러니까 정다면체 내가 그 궤도들,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도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자, 되게 일반적으로 유명한 케플러의 다면체들이 이렇게 딱딱딱, 지금 이거 정육면체 안에 정사면체 있고, 정육면체 정사면체 있고, 정사면체 안에 뭐 정12면체 있고, 정12면체 안에 정20면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각각의 정다면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내접하는 그런 구들이 존재하고, 그 구를 따라가면서 이제 행성들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천문학 자체를 뭐 관측을 실제로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우주 구조를 상상하고, 또 이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약간 허무맹랑한 소리가 지금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하면서 사실 이때 이런 책들을 발표하고 뭐 했을 때 브라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건 그 뒤인데요.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선 이제 다른 연구소를 알아보게 될 상황이 도달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케플러를 품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라헤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브라헤와 케플러의 관계를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케플러는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 자신만의 그 공부를 해 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브라헤가 있는 그 천문학 연구소, 실제 브라헤는 그 당시에 이제 왕실 수학자였거든요. 그 왕실 수학자로 있으면서 이제 연구했던 그 천문학 연구소 그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자리를 옮기면서 자,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요. 뭘로 두각을 나타내냐면, 자, 이 짧은 만남, 이 프라하에서 자, 수학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유, 잘 안되네.
수학으로 되게 큰 두각을 나타내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애초에 천문학보다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천문학 대신에 수학을 선택해서 기하학적인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수학으로 그 당시 천문학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넘버원 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브라해는 이 케플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아, 더욱더 큰 관심. 왜냐, 보니까 이 케플러의 이 능력이면 내가 그러니까 관측해서 발견해낸 이런 모든 관측 자료를 잘 정리해서 완벽한 우주론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이 브라해는 그 지구 중심설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긴 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완성을 해있구나 해서, 자, 브라해가 그 케플러를 만난 지 약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자료와 자신의 지위를 전부 다 케플러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되게 많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많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되게 많은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제 루머들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녔어요. 뭐 케플러가 독살했네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 독살설은 이제 가짜라고 뒤에 이제 판명이 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전달, 이 관측 자료의 전달이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최고의 관측 천문학자, 천문학자의 관측 자료가 정말 수학의 달인인 케플러한테 넘어가면서 케플러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케플러는 이미 그 브라해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완벽한 자료들을 넘겨받기 이전부터 브라해 자료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화성의 운동을 탐구를 했고, 그 탐구 결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 기존 이론과 이게 엄청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그런 사실을 눈치를 잘 채고 있었고, 그래서 그 브라해의 뒤를 이어서 왕실 수학자로 임명이 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브라해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이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느냐?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이 관측 자료를 계속해서 맞추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케플러 같은 경우에 정말 수학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오차를 잘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도 살짝씩 안 맞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자, 케플러가 밝혀냅니다. 행성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한다? 타원궤도 운동을 한다. 자, 그 사실을 밝혀내면서 브라의 관측자를 바탕으로 그 위대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케플러는 케플러의 법칙을 발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말 위대한 천문학의 거의 제대로 된 여정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케플러의 법칙, 이 케플러의 법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케플러의 법칙은 총 3가지예요. 자,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실제 그 이과 친구들이 보는 이제 물리학원에서 계속해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고요. 잘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타원 궤도의 법칙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형태의 타원 궤도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다 돌고 있는데, 그때 태양의 위치는 이게 정 가운데가 아니라, 자, 타원 궤도의 양 초점 2개. 타원 궤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원은 초점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초점 중에 하나에 위치를 해 있다, 태양이. 그리고 그 주변을 타원을 따라서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 타원 궤도에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돌더라. 자, 이런 법칙을 발견을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때의 발견이었어요. 왜냐면
천상계로 완벽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라는 그 조화로운 원운동을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어떤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의 구가 있고 그 구 위를 운동을 한다는, 자, 그런 기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었죠. 자, 여기서만 봐도 이 타운궤도의 등장, 이게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관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등속 원운동 부분까지 깨버리는 겁니다. 예. 사실 케플러 스스로도 구와 완벽한 형태의 기하학 속에 이 우주의 행성이, 우주 속에서 행성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아까 그 이상한 형태의 다면체 그 우주론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그것까지도 깨버리면서 이 타운 궤도를 등장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타운 궤도로 이제 그 행성이 돌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도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느냐? 자, 그 어떤 원리,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케플러 제2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자,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 때, 자, 가까운 곳,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빨리 돌고 태양과 먼 곳은 천천히 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면적 속도의 법칙이냐?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얘가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초록색 부분은 양쪽의 면적의 크기가 동일해요. 자, 물론 여기 태양이 이렇게 극단적인 초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진 않아요. 않는데 좀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 면적이 동일해요. 즉 행성이 휩쓸고 지나간 이 면적 있죠. 이 부채꼴의 면적. 자, 이 면적의 크기가 두 개가 동일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랑도 연관이 돼요. 그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건 좀 어려운 일이고. 자,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대충 이게 일정하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RV는 일정하다. 네, 오래 걸리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거리, 여기서 R 거리 값이랑 얘의 속도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다? 얘가 천천히 간다. 지금 이 면적, 지나간 거리만 봐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데 확실히 이 왼쪽 그 태양과 가까웠을 때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겁니다. 태양과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물론 이 면적 속도로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태양과 가까운 쪽의 속도가 빠르게, 태양과 먼 쪽의 속도가 느리게 이 그 행성이 움직인다라는 그 법칙이고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물리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면적의 크기가 S예요. 여기 면적의 크기도 S. 이 두 개가 여기서 이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자, 얘가 한 바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기, 즉 공전 주기를 찾기, 이런 게 나왔는데, 만약 여기가 3S 여기가 3S 라면, 자, 그렇다면 자, 총 얘는 몇 T가 될까요? 쉽죠? 3S, S, 3S, S. 그럼 얘네들의 합은, 그쵸, 8S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공전을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면적 가는데 T 걸렸으니까 총 한 바퀴를 도는 데 얼마? 그렇죠. 자, 8T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아이고, 이거 안 썼네. 8T가 되겠죠. 여기서 이거 좀 빠지는데 T. 자, 쉽죠? 네, 여기서 한 바퀴 T니까 S만큼 안에 T 걸렸으니까 8S만큼 도는 데는 8T가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1 수능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면적 속도 법칙까지 계산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뉴턴이 계산해줘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있고 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자, 케플러는 어쨌든 그 물리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관측 자료의 수학적 계산만으로 이 법칙을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화 법칙인데, 조화 법칙은 책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자, 공전 주기가
공전주의가 T라고 하자. 그 다음에 가장 긴 반지름, 이 타원에서 긴 반지름이 이게 R이라고 하자. 그러면 T의 제곱은 뭐 R의 세제곱에 T의 제곱은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전주기의 제곱값이 여기 타원의 긴 반지름, 가장 긴 반지름의 이제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것도 뭘를 통해서, 사실 이것도 나중에 뉴턴이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 없이 순수하게 관측 자료에서의 수학적 접근만 가지고선 이 법칙을 발견해내요. 실제 정확하게. 대단하죠. 자, 여기서 긴 반지름, 요걸 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긴 반지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조화 법칙, 사실 이름도, 그래서 조화 법칙에 따로 이제 면적속도 이런 이름도 안 붙이고 되게 조화롭게 만들어졌으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완전 신기하잖아요, 이거. 이런 법칙이. 그래서 되게 조화롭다. 조화 법칙. 조화 법칙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칙으로 이제 드디어 뭐 있냐? 코페르니쿠스 법칙이 완성이 됩니다. 코페르니쿠스 법칙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드디어 이제 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완전하게 탈출을 벗어나서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이제 지구 중심의,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라기보다는 맞죠, 인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과 현재 보여지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우주에 대해서 보여진 사실에 의해서만 접근을 하고, 실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과학적, 이제 벌써 끝나는 정사가 나네요. 과학적인 접근이 실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토대가 완성이 되게 돼요. 물론 아직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제 별에 관한 이제 다양한 일부 관측 자료만 가지고선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부족한데, 자, 이거를 이제 뒤에 있는 갈릴레오와 뉴턴이 더 보완해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네. 대단하죠, 어쨌든 케플러는. 그래서 이 케플러가 발견한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되게 이제 태양 우주 중심론이 완성이 됐고, 아무튼 그렇게 위대한 발견은 정말 이런 다양한 되게 대단한 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질질 끌어서 미안해요. 자, 내일은 이거를 보충해준 갈릴레오 뉴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